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차변 대변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가 계속 연속되는 거고요. 참고로 제 강의 특성상 챕터 1이 좀 강의 시수가 많아요. 왜냐면 원리에 대해 설명한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2장까지도 좀 설명이 길어요. 왜냐면 2장의 활동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이 좀 길고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속도가 빨라집니다. 나중에 중반쯤 가면요, 막 이렇게 확 지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 양상만 이해하면은 회계 처리하는 건 쉬워지니까 약간 속도가 좀 붙을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잘 들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 대변의 정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차변 대변하면 잘 몰라요. 이게 뭔 뜻인지. 이게 또 한문이잖아, 한문. 우리나라가 뭐 중국도 아닌데 뭐 이렇게 한문을 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만드셨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차변 대변은요, 영어로 표현하면은 좀 더 명확해요. 차변은요, 영어로 데터라고 하면 데터. 참고로 영어로 쓰여진 회계학 교과서 있죠? 거기 보면은 차변 대변이 이렇게 표시돼요. 네. 그래서 차변은 나에게 빚진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계 시스템이 나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네. 너 나한테 줄 거 얼마 있지? 너 나한테 받을 거 얼마 있지? 약간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긴다고요. 그래서 차변은 영어로 debtor라고 하면 debtor, D-E-B-T-O-R인데 이거는 채무자라는 뜻이고요. 상대방 관점이니까 너가 나한테 빚을 졌잖아. 이 소리라고요. 그럼 이걸 반대로 표현하면 뭐예요? 내가 너한테 받을 게 있잖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받을 거는 차변에 기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대변은 뭐겠어요? 대변은 영어 크레디터라고 하는데요. 크레디터는 채권자라는 뜻입니다. 누가 채권자? 너가 채권자라는 뜻이야. 너가. 그래서 내가 빚진 자.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받을 게 있다는 거죠. 그럼 다르게 표현하면은 내가 당신한테 줄 게 있다. 이런 의미예요. 자, 요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해 못하면은 뒤에 내용이 전혀 이해가 안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회계책들이 보면은 그냥 차변은 왼쪽, 대변은 오른쪽, 그냥 열심히 하면 익숙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도 돼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 심지어는 그냥 차변 대변은 그냥 정이고 약속이니까 그냥 봐라. 뭐 이렇게 얘기되는 책들도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웠어요. 제 책에다가는 이 내용을 좀 명확히 실었습니다. 그러면은 회계라는 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회계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기업의 거래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자, 회사가 상대방하고 거래합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상대방한테 받은 거 있고 회사가 상대방한테 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와 더불어서. 그럼 받은 건 어떻게? 차변의 기재. 준 건 대변의 기재.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받을 게 줄어들면 어때요? 반대쪽으로 가면 되고 줄 게 줄어들면은 차변으로 가면 되고 이게 반대로 하면 되잖아. 그죠? 기준점이 명확하면은 그 반대의 내용은 다른 쪽으로 보내면은 끝이라고요. 그리고 거래 특성상 뭘 하나 받으면 뭘 하나 주게 돼 있잖아요. 내가 거래 양상을 파악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한 놈만 패는 거, 한 놈만. 받을 거 줄 게 뭔지만 딱 하나 정확히 캐치를 하고요. 나머지 내용을 반대쪽에다가 끼워 맞추면은 회계 처리가 된다고요. 네. 시험 문제를 이렇게 푸시면 너무 쉽고요. 그 다음에 실무할 때도 분계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이 수기로 모든 걸 다 했지만은 최근에는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시대에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분계를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해. 기업의 거래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 이해된 내용을 정확히 붕괴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냥 정리를 잘해서 숫자를 빨리 맞추는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 요새는. 예.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다 연습을 해보면 도움이 되겠지만은, 일단 우리가 회계시험 보는 것만 포커스를 놓고 보면은, 붕괴를 잘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실무에서 중요하고. 예. 그래서 제가 차변, 대변의 정의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붕괴, 그죠? 회계 시스템 운용할 때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어떤 거래가 나왔는데 회사가 뭘 받고 뭘 주냐, 이걸 따져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차변에 받을 거, 대변에 줄 거, 이렇게 기재하면 끝. 예, 이 과정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 대변의 정의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거 볼 건데요. 이익 추구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차변이 중요해요. 왜? 뭔가 받을 걸 차변에 기재하잖아요. 회사 입장에서 받을 거 중요하거든요. 왜? 돈을 받아야 이익이 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차변이 대변보다 더 중요하고요. 나중에 뭐 재무제표 표시 공시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변 항목이 되게 많아요. 대변 항목은 몇 개 없어, 사실. 몇 개 없다고요. 그래서 받을 거를 신경 써야 되니까 차변이 먼저 기재가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라고요. 요것도 제가 나름 여러 책들을 보고 얻은 결론입니다. 물론 회계책에 이렇게는 잘 안 나와. 왜 차변이 먼저 나오나? 대변이 먼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나라 글 쓰는 체계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왼쪽, 오른쪽으로. 아랍어는 참고로 반대로 쓰거든요. 아랍어는. 그럼 아랍 세계에서는 차변이 오른쪽인가? 그렇진 않다고. 전 세계 공통적으로 차변이 처음 나오고요. 대변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 얘기는 뭐다? 받을 게 더 중요하다, 이 소리잖아요. 예. 물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는 대변부터 먼저 입력할 수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차변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그 회계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기업의 거래를 차변,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차변, 대변 나누어 기록하면요, 기업이 보유한 여러 자원들에 대해서 상황 파악이 가능합니다. 받을 거, 줄 거를 동시에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한쪽만 적는 것보다는 더 정확할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기검증 기능이 있어요. 즉, 우리가 붕괴를 했을 때 차변, 대변이 일치하지 않으면은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앞에서도 얘기가 됐지만은 거래라는 거는 등가 교환의 법칙이 성립을 한다고요. 내가 받은 것과 준 거의 가치가 일치해야 돼. 그럼 당연히 그 내용을 기록할 때도 받은 거, 준 거 금액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르면 어떻게 돼? 뭔가 잘못된 거야. 받은 거, 준 거의 가치가 다르다면은 내가 이익을 받거나 손해를 본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딱 써야 기록이 정확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이해 잘 하셔야 돼, 이거. 예. 저는 지금 회계에 대한 내용을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업의 본질이 뭐냐, 이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야. 회계라는 목적은 사업과 연관이 있죠. 사업을 이해를 해야 회계에 대한 이해가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회계를 못하는 이유는 뭐다? 사업이란 무엇인가, 기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이 없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네. 그 이해를 제가 시켜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산회계 내용을 강의하긴 하지만은 약간 경영학 개론? 그 다음에 뭐 부자학 개론, 요런 강의를 하는 느낌이죠. 네.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사례를 좀 볼게요. 사례.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상품을 100원에 샀어.
그리고 이 상품은요, 판매를 위해 보유하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분괴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기록을 하면 될 것이냐. 나중에 나오지만은 회사의 거래를 차변, 대변으로 나누어 기재하는 그 과정을 분괴라고 합니다. 분괴. 자, 이거를 어떻게 분괴될까요? 막 어렵게 하자면은 상품은 자산이고 현금도 자산이고,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면은 자산이 감소하니까 회계처리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설명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본질을 따라 회계 처리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먼저 이 거래의 내용은 뭐예요? 회사가 상품을 상대방한테 받고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받은 건 어디다 기재해요? 차변. 주는 건 어디다 기재해? 대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분괴가 어떻게 돼? 차변에 상품 100원. 그 대변에 현금 100원 이러면 되죠. 준 거를 대변에 기재하고요. 받은 걸 차변에 기재하면 돼요. 그리고 상품과 현금 금액이 일치하잖아요. 그죠? 상품 100원을 현금 구입했으니까 100원짜리 100원에 산 거 아니야. 그럼 차변 대변에 100원씩 기재하면은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앞으로 분괴는 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받은 거하고 준 거에 어떤 차이가 있다 이거죠.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돈을 덜 받았어. 그러면 손해를 본 겁니다. 손해 얼마. 돈을 더 받았어요. 그럼 대변 금액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익 얼마.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는데, 매출과 매입 관련해 가지고는 소위 총액으로 기재를 하게 돼요. 총액. 왜냐? 구입가와 판매가를 전체적으로 알아야지 적정 마진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판매가하고 구입가는 그냥 전체적으로 표시를 해요. 전체적으로. 예. 왜 그렇게 하는지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복식북을 이용해서 기업거래 기록 및 집계 사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5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약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한 10초 드립니다. 10초? 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나서 제가 별도의 슬라이드를 열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딴짓 하지 말고 보세요. 보란 말이에요. 예. 자, 다 보셨죠? 예. 열겠습니다. 지워야죠. 자, 문제 처음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회사가 그 1,000원을 가지고 영업을 시작했다고 나왔죠? 자, 그러면 어떻게 분괴될까요? 자, 회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돈을 받았어. 투자자들이 돈 준 거 아니에요. 회사 입장에 돈을 받고요. 나중에 어떻게? 투자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차변에 뭘 써야 돼요? 현금 1,000 써야 되죠. 돈을 받았으니까. 그 돈을 나중에 줘야 되죠. 참고로 투자자한테 지급할 돈을 뭐라 부르냐면은 자본금이라, 자본금. 나중에 공부하실 건데.
네. 이렇게 붕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특정 용어가 몇 개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부득이하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일단 뭘 받고 뭘 주는지를 회사 입장에서 파악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받고 나중에 투자자한테 돈을 줘야 되니까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1000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보면 상품을 500원어치 사고 돈을 나중에 주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다 지워졌네? 아, 여기 다시 나왔네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뭘 주고받은 건지, 회사 입장에서 뭘 주고받은 거죠? 문제에서 상품을 500원어치 사고 돈을 나중에 주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품을 받고 돈 나중에 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차변에 상품을 써야 될 거야. 받는 거니까. 그래서 차변에 상품 자 500원 이렇게 쓰고요. 그럼 대변에 뭘 써야 돼요? 대변에? 돈을 나중에 주기로 했잖아요. 그럼 현금이라고 쓰면 안 돼. 돈을 나중에 주는 거니까. 저 상품은 나중에 판매할 거죠. 나중에 계정을 공부하실 건데 판매 목적으로 그 물건을 샀어. 그 외상을 했어요. 그때 매입 채무라는 계정을 써요. 매입 채무. 돈을 나중에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상품 받은 건 차변에 쓰고요. 외상에 대해서는 대변에 쓰면 된다. 대변이 줄 거잖아, 줄 거. 그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쉽죠? 네. 어렵나? 뭘 주고받는지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계정은 사실 좀 나중에 암기하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한테 상품을 300원어치를 팔았어. 근데 얼마에 팔았어요? 1000에 팔아, 1000원. 그리고 현금 500원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결론이 뭐예요? 300원짜리를 1000원에 판 거잖아요. 그죠? 300원짜리 1000원에 판 거라고. 그럼 회사 입장에서 어때요? 일단 돈을 받았죠? 외상도 있어, 외상. 그리고 상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차변에 뭘 쓰면 돼요? 자, 돈 받았죠? 500원. 차변에 현금 500원 하고요. 외상이 발생했죠? 외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차변의 매출 채권이라고 써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물건을 외상으로 파는 경우 있거든요. 그때 쓰는 계정 매출 채권이에요. 물건을 샀을 때 돈 나중에 주는 건 뭐예요? 매입 채무. 뭔가 좀 뉘앙스가 비슷하죠? 입장이 다른 거예요, 입장이. 자, 그 다음에 대변에 상품 줬으니까 상품 300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300원짜리 주고 1,000원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돈을 더 받았으니까 회사 입장에서 이익이죠. 그럼 이 이익을 어떻게 써요? 원칙적으로는 여기다가 뭐 상품 판매 이익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되게 이론적인 책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거래 그 교환의 법칙을 성립을 시키는 거죠. 원칙은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회계 원칙대로 하면. 근데 문제는 뭐야? 이렇게 쓰면요 뭘 몰라요? 구입가하고 판매가를 몰라.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게 마진율이에요. 마진율. 근데 이거는 모르기 때문에 마진율을 알 수가 없고요. 그냥 상품을 팔았더니 이익이 얼마 남더라. 이것만 알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고 이익이 얼마 났고 이걸 모른다고요. 따라서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시험에서도 이렇게 안 나와. 실무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매출 매입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보여주려면은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음과 같이 합니다. 이렇게 해요. 밑에다가 제가 분개 하나 더 적을게요. 일단 돈 받은 건 적었죠. 물건 준 것도 따로 적어 이렇게. 이거 B잖아요. 그죠? 요 B인데다가 이렇게 적는다고. 상품 매출 1000. 상품 매출 원가 300. 이렇게 적는다고요. 책 보시면 나오죠? 이렇게 적는다고. 자, 이렇게 적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300원에 팔아서 300원에 사서 1000에 팔았구나. 그럼 이익이 얼마예요? 700원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겠죠. 매출이 1000원밖에 안 되네? 매출 높이려면 어떻게 되지? 이 안 하나 있고요. 매출 원가가 300이네?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없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익이 700원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회사 입장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물건 파 700원 남았어. 과정을 몰라. 그럼 그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는지까지 알아야지 우리가 마진을 충분히 얻고 있는지, 매출이나 원가에 관련해서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이걸 파악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물건을 팔았을 때는 어때요? 매출이라는 계정하고 원가라는 계정을 별도로 써가지고 총액으로 표시하면 총액으로. 이거 나중에 우리 문제 풀 때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차후에 그 분계도 다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다시 한번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기, 네 번째. 자동차를 샀고요. 돈은 나중에 준다고 했습니다. 자, 자동차를 샀어.
이거 지워도 되죠? 어차피 뒷페이지 나오니까 확인되실 겁니다. 자, 네 번째. 자, 자동차를 회사 입장에서는 받은 거죠. 그 대금은 차후에 지급. 이렇게 됩니다. 그럼 차변에다가 자동차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자동차라고 쓰지는 않고요. 회계 명칭으로 하면은 차량 운반구 이렇게 씁니다. 600원이었나요? 그리고 돈을 나중에 주기로 했죠. 참고로 그 판매 목적 상품 이외에 다른 거를 샀다면은요. 그때는 매입 채무를 안 하고 미지급금으로 합니다. 미지급금. 목적이 다르니까 계정 명칭을 좀 다르게 가져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차량을 받고 돈을 나중에 주기로 하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뭐 급여 나간 거 있죠. 급여. 자, 급여 같은 경우 어떻게 돼? 급여. 현금 지급하였다. 급여를 준다는 거는 직원들의 노동력을 받는다는 거, 노동력. 그리고 현금 지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대변에 현금이라고 쓰는 게 맞죠? 노동력을 받은 거 뭐라고 쓰면 돼요? 차변에 급여 이렇게 씁니다. 급여. 자, 편하죠? 뭘 받고 뭘 받았는지를 기재만 하면은요, 회계 처리를 엄청나게 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원리 이해하시면은 뒤에 내용 보면서 상황 파악하고 뭘 주고 받는지 보고 붕괴 딱 때리면 끝이잖아요. 어차피 저희 시험에서 물어보는 게 이게 다예요. 물론 객관식에서는 좀 이것저것 물어보지만은 붕괴를 잘 하셔야지 객관식 문제도 풀 수가 있는 법입니다. 자, 이렇게 붕괴한 내역이 이 뒷페이지 나오죠, 그죠? 자, 정답. 자, 밑에다가 다 썼어요. 확인하면 천천히 해보시고요. 그죠? 돈 받고 투자자한테 돌려준다. 상품 받고 돈 나중에 준다. 자, 물건을 팔아서 돈 받고 또는 채권 받고 상품을 팔았다. 그럼 나머지가 이익이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게 원칙상 많은데 매출 매입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맥락도 알아야 되니까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한다고 했죠. 매출원가를 별도로 써가지고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은 300원에 사서 1000에 팔았다.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차를 샀다. 그러면은 상품이란다. 차량 운반구를 받고 돈을 나중에 준다. 이게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노동력을 받고 돈을 준다. 근데 노동력이라는 거는 회사 내부에 저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학습하시겠지만 이 급여는 비용으로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날아가요. 자동적으로 날아갑니다. 그 부분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뭘 주고받는지를 저희가 다 확인해 봤어요. 사례를 통해서 봤고요. 이것만 아셔도 사실 웬만한 거 다 아는 거예요. 대표적인 포인트만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들 한번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요 답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요 붕괴를 집계를 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은 다 빼고요. 다 그냥 이렇게 합쳤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자료는
자, 밑에 설명까지 자세히 나왔잖아요. 해보시라는 거고, 요걸 집계했더니 이렇게 붕괴가 깔끔히 나오더라 이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일단 기업의 거래를 정리했더니 어때요? 차변, 대변에 거래가 나눠져 기록됐죠? 두 가지로 나뉘니까요. 최소 두 가지 이상으로 나뉘니까 어떤 성격이 있냐? 거래의 이중성이 있어요. 이중성. 그래서 차변에 뭐가 있으면은요, 반드시 거기 맞춰가지고 대변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상 거래가 구분되는 원칙을 거래 이중성이라 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각 분계별로 차변, 대변 금액이 같죠? 같을 수밖에 없죠. 거래는 나하고 상대방이 오케이해야 성립되는 거니까 주고받은 금액이 같아야 된다고. 만약에 다르면 어떻게 돼요? 한쪽이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그것까지 딱 맞춰가지고 금액 얼마 이렇게 한다고요. 보시면은 각 분계별로 금액이 다 똑같잖아요. 각 분계별로 금액이 똑같으면은 분계를 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전체 금액이 다 같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변, 대변이 일치하는 속성이 있죠. 이 일치하는 속성을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합니다. 요것도 시험에 좀 잘 나와. 가끔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예. 그래서 요 밑에 특성이 있죠. 그래서 요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여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붕괴를 한 다음에 끝이 아니고요. 아, 붕괴를 하면은 거래 이중성하고 대차평균의 원리가 성립되는구나. 그래서 이 성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회사의 거래 내역이 잘 정리가 돼서 깔끔하게 자료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회계의 어떤 기본 원칙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저희 시간이 좀 많이 갔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음 강의 다음 강의 때는 자산부채자본 수익비용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그냥 상품, 매출 뭐 이런 것만 썼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중구난방으로 나열해놓으면 데이터를 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은 데이터를 분류하는 방식이 좀 필요해. 그래서 자산부채자본 수익비용이라는 큰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산부채자본 수익비용의 정의 보시고 그 다음에 뭐 회계 순환과정이라고 해서 회계 데이터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뭐 이런 걸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음 시간에 이거 할 건데요. 뭐 보시면은 뭐 계정을 왜 분류하냐, 그렇죠? 정의 보시면 되고 기록 위치 같은 거 사실 기록 위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주고받은 것만 정확히 쓰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약간 원론적인 얘기고요. 뭘 주고 뭘 받는지만 잘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면 뭐 질문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뭐 적당히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니즈에 맞춰서 적절히 그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